숙제 140 3쪽에 5번에 디귿 140 3쪽에 5번에 디귿이요. 5번에 디귿 그러면 어쩐지 왠지 다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마음에 든다 이거. 자 5번 고난도라고 하는데 나 문제를 구성하지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여전히 그래프다. 근데 그래프고 이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A하고 B의 동그라미 쳐놓을까? A, B, C 중에 왜 하필 A랑 B의 동그라미 쳐게? 이 넓이가 같아서? 응? 넓이가 같아서? 응, 점 A, B, C, D 중에 A랑 B가 가지는 특징이 있거든. 다른 것과 달리 네? C랑 D점과 달리 A랑 B점 둘이 A점과 B점에서 같은 게 있다. 이거 온도? 응? 온도? 온도가 같다. 어째 뭐가 할 수 있냐면 P 곱하기 V가 똑같지. 네. 그래서 이 PV로 온도가 같으니까 A점과 B점은 번호만은 내부에 있는 똑같거든. 네. 그래서 이런 걸 따질 수 있고 조금만 더 나가면 어차피 내부에 있는 온도의 비례하니까 C점이 C 곱하기 V 그러니까 내부의 에너지가 반이 됐다는 뜻이지. C에서는. 그럼 D는 4PV니까 A, B에 비해서 2배겠지. 네. 그럼 이 정도까지 파악하고 이제 된다 볼까? 자, A, B 과정, D만 각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각각순환이네. 무슨 순환? 문제가 이거구나. 두 순환이 A, B, C, A, B, C, A. 위아래. 오케이. 그럼 둘이 하늘이 똑같겠네. 네. 그런데 흡수한 열은 보나마나 다르겠지. 네. 그래서 열이 같으니까 어떤 보이는데 잠깐만 꺼줘볼까? 일은 똑같다. 그럼 흡수한 열만 따지면 되는데 열을 흡수한 게 A에서 B를 돌아서 C로 갈 때는 열 흡수 다시 A까지 갈 때 1이 똑같잖아. 1은 똑같고 그 다음 열은 어디서 흡수하지? 다 흡수하고 방출하네. 그럼 한 순환과정 거치면 내부의 질문은 당근 빵이고 그때 한 일이 만큼 열 1은 똑같다 그치? 그럼 열만 따지면 되는데 네. 전체 순환 과정에서 내부의 질 변화는 없어 그치? 그럼 한 1의 양이 흡수하고 방출한 열량이랑 똑같거든? 네. 안타깝게도 A랑 A 위에서 쭉 돌 때하고 밑에서 돌 때하고 한 1의 양이 똑같고 같은 쪽으로 되돌아갔으니까 흡수한 열도 똑같다. 네. 그래서 열들이 같은 게 맞다. 우리 저도 같다고 했는데 답이 기억이라서 잠깐만. 열은 1은 똑같고 열은 내부의 질 변화는 빵이니까 전체 과정에서 Q는 W 플러스 델타 U 델타 U가 빵. 그럼 전체 과정에서 흡수한 열이 1이 된 게 맞는데? 응? 다 계산하기 귀찮은데.
excuse me. 그림 보자. 내부 에너지부터 A에서 U제로, B에서도 U제로, 그럼 D에서는 가 되겠지? 그러면 이때는 한 1은 잠깐만 색깔 좀 바꾸고 지금 요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나? 빨간색 숫자요. 아니요, 이 빨간 숫자는 그냥 계산하려고 보면 계산하려고 단계에서 넣은 것 뿐이고 파란색만 U 그 내부 에너지만 네. 네. 그냥 A, B가 같고 B는 2배, C는 반이다라는 걸 이용한 건데 어쨌든 각 과정에서 1하고 여러 번 계산을 해볼까? 자, 1번 1번 과정에서는 델타 U는 빵이고 그 다음 이때 한 1은 열과 같을 테니까 2분의 3P PV가 되겠네. 네.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2번 과정에서는 델타 U는 U제로 그 다음 W는 이 PV 그러면은 Q는 이 PV 플러스 U제로라고 일단 두자. 3번 과정에서는 W가 빵 델타 U는 R 마이너스 U제로 그 Q는 마이너스 U 엄마야 U제가 되고 1번 공통이고 4번은 볼까 델타 U는 마이너스 2분의 U제로 그 다음 W는 마이너스 PV 방향 똑바로 했네. 물론 좀 이따가 그럼 Q는 이렇게 될 거고 다섯 번째 과정은 마찬가지 W는 빵 델타 U는 플러스 2분의 U제로 Q는 W 플러스 델타 U 여기가 이거 그렇게 안 되지? 오케이. 그러면 수학 과정 2개. 귀찮으니까 얘를 1번 순환이라고 하자. 얘를 2번 순환이라고 하고. 오케이. 그럼 1번 순환 과정에서는 Q만 계산하면 되니까 이분 출입한 열은 2분의 3 PV 그 다음 플러스 2PV 플러스 U제로 그 다음 3번에서는 마이너스 U제로가 되니까 2분의 7 PV만큼 열을 줄 수 있겠네. 네. 2번 과정에서는
어떻게 들었다? 저 위에 이렇게 들었으니까 잠깐 위에 거 틀리면 되고 1번에서는 이렇게 가잖아. 그럼 6번 거꾸로인데 마이너스 2분의 3 PV 데이터 해놓고 플러스 2번 과정 2PV 플러스 U0 3번 과정 마이너스 U0 그럼 1번 수학 과정에서 흡수하기 2분의 1 PV 이랑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 또 틀렸다. 열을 흡수하는 과정만 따지면 되니까 2번은 방출하는 과정이 1번은 방출하는 과정이에요. 일단 얘 빼야지. 2번 흡수, 3번 흡수. 아니 3번은 방출이네. 열 흡수하는 게 2번밖에 없어? 우와. 2번 과정도 다시 따라가고 열 흡수하는 것만 따지면 되니까 열 흡수하는 게 방출, 흡수 5번 과정 그럼 밑으로 누르니까 2번 더 해야 되겠나? 다르네 그게 Q이라고 Q가 달라가지고 달라요. 잠깐만. 그래서 다시 고부에서 흡수할 때만 열을 따지니까 여기서 방출한 열이 아니라 그래서 Q가 답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에 순환할 때는 A에서 D로 갈 때만 그 다음 아래쪽 순환할 때는 C에서 A로 갈 때는 A에서 B로 갈 때 두 번 열을 흡수하거든. 근데 그 둘의 열량이 달라요. 그래서 디귿은 땡, W는 똑같은데 그리고 또 다른 문제요? 다른 문제요? 그리고 또 하시잖아요? 아니잖아요? 물을 거 서 있으면 물으시오. 나 거부할 있긴 하다. 그건 풀고는 없어요. 응? 그거 아까 풀고 빼고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 어디 서울대로 전국식 이름을 들어가서 말았던 것 같은데 내 좌표 계획이죠? 그래서 이걸 언제 사준다? 수학 동아리? 네. 중2였지? 저요? 중3. 그래? 네. 어쨌든 중학생이 뭘 보고 시간다는 게 더 신기하다. 아하. 수학 문제 접근하면 위험한 게 왜 문제가 있거든. 밀레니엄 문제 들어봤지? 네? 밀레니엄 문제. 시대 문제. 중에 하나 틀린 거. 그 문제 풀면은
100만 달러 준다? 100만 달러면 응? 10억 원. 몰라. 관심이 없어 사실. 왜냐면 나 어차피 못 풀 거거든. 근데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이해서 100만 달러를 받는 게 100만 달러를 버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방법이야. 자, 어쨌든 그랬다 하는 얘기고 복습이 일부 거칠 수밖에 없겠네. 자, 그래서 복습하는 35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누구냐면은 관성좌표기였다. 미분할 줄 알았지? 미분이요? 본 적은 있지. 이거 정의가 어떻게 되죠? 네? 응? 이게 정의거든. 그냥 데이터분의 데이터, 가로진 것보다 세로진 거냐? 예? 칸을 엄청나게 좁히면 그게 미분이라는 얘기다. 어? 기억이 조금만 해볼까?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얼마가 되죠 이거? 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응? 네네네. 네. 근데 이게 공식이라고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이 정도 당시 계산 이게 사실 더 쉽거든. 예를 들어 이 정에 따랐으면은 I get x가 0으로 갈 때 get x는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그렇지. 함수가 x가 델타 x만큼 증가할 때 함수값은 x 플러스 델타 x니까 나중 함수값이 x 플러스 델타 x 처음 함수값은 x가 되겠지. 네. 그럼 나중 빼기 처음 하시면 되겠네. 이게 변화의 정의니까 그죠? 네. 네. 이거 풀 수 있겠네? 리미트는 한테는 두고. 아 몰라. 이 되겠죠? 아 미쳤다. Xn 두 번째 선택되는 게 X가 N만 3개가 선택이 되고 뒤에 거는 그렇지 델타 X만 되지.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1차는 당연히 날아가고 그럼 남은 거는 2차에 요거 나머지는 전부 다 무조건 델타 X가 나올 테니까 이 델타 X가 0을 보내면 남은 건 X에 이렇게 선택지 N-1밖에 없거든. 그래서 2차식까지 계속 시면 다시 똑같이 x 플러스 델타 x에 이 생존도 근방이니까 요거겠지? 요건 한번 풀어볼 수 있겠나? 델타 x분의 x 제곱 더하기 2x 델타 x 더하기 델타 x 제곱 x 제곱. 그래서 첫째는 이렇게 해서 날아간다고. 빠져주면 리미트 델타 x가 0 갈 때 앞에 하면 2x가 통째로 남고 뒤에 거는 또 남죠. 여기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얘는 없어지고 얘는 남지. 그래서 2x가 된 거거든. 나머지 다 방식도 전부 다 마찬가지고 안 어렵지? 미분은 금방이지.
이러니까 뉴턴이 미분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다지. 사이코 같은 놈. 자,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치 x를 알고 있다 치자. 얘를 미분하는 x의 시간적 변화를 즉 매우 짧은 시간 동안이겠지만 혹시 얘가 누군지 알겠나? 델타 t나 델타 x 시간의 속도 변화를 위치 변화를 시간 위치 변화야. 네 변이? 위치 변화의 변이 속도? 그렇죠 속도죠. 즉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는 뜻이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구한 속도도 미분해볼까?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는데 앞에 리미트인데 얘가 누군지 알아보겠나? a죠. 넘어가시면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원래 좌표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차마 얘기 못했던 걸 좀 하도록 하자. 매우 되게 재밌거든. 뉴턴 시대에는 우주 전체 절대 좌표계가 있는지 알았다. 즉 우주 전체에 대해서 정지한 절대 좌표계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게 밝혀졌지만 일단 이건 절대 좌표계. 우주고 별이고 니고 뭐고 다 정지 있다고 볼 수 있는 좌표계라고 하자. 변수는 x 세워주고 아무것도 아니고 1차만 따지고 하니까 그 절대 좌표계에 대해 가지고 또 다른 관성 좌표계가 있는데 얘는 절대 좌표계하고 시간 0일 때는 5하고 5'이 붙어 있었고 시간 t초까지 됐을 때까지 이 원래 좌표계에 대해서 u라는 등속도로 멀어졌다면 하나의 좌표계에 대해서 등속 운동하는 계가 관성계였으니까 5가 됐든 5' 좌표계가 됐든 모두 관성계가 된다. 자, 그런데 이 각각 움직이는 각각의 관성계에서 점 P인 위치를 표현한다 치자. 그럼 절대 좌표계에서는 O까지 거리가 X라고 할 거고 O'에서는 X까지 거리가 X'이라고 할 거다. 그리고 시간 0일 때 둘이 붙어 있으면 U의 속도로 T초 동안 움직였으니까 이 사이 거리는 U, T가 될 거야. 그렇다면 X'하고 X는 무슨 관계가 있게? X' 플러스 UT하면 X가 되니까 S'은 X 마이너스 UT가 되는 거 맞나? 네. 이거 책이 어디에, 이 그림까지는 필요 없는데 요건 좀 어디에 써놓을래? 책에 있는 거 아니야? 있어요. 저기 좀 기본 바로 159쪽 관련 상대성 원리 밑에. 같은 그림이 있었네. 책이 없는 줄 알았더만 망했다. 사실 이게 갈릴레이 변화리란 거거든. 재밌는 소리를 쓰네 그럼. 자, 그럼 책에선 고작 이것까지만 얘기했겠지만 아니 꺼내주니까 하나 더 얘기했네. 속도까지. 요걸 미친 척하고 미분을 해보실까? 그럼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나오겠지? 그래서 X'은 이제 V', 즉 이 좌표에서 점 P의 속도는 원래가 아니라 저 O에서 본 속도에서 두 개의 상대 속도를 빼버리면 되는 거야. 이건 또 뭐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상대 속도의 정의야.
O 좌표계에 대해서 움직이는 U 좌표계에 있는 인간이 봤을 때 속도는 어떻게 될 건가? 그냥 자기 속도 빼면 된다는 얘기. 좌표계 속도. 자, 그러면은 미친 척하고 책에서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수없지. 한 번만 더 밀면 없어. 그럼 속도 미분은 누가 나온다고요? 가속도. 그렇죠. 자, 그럼 V 프라임 미분하면 O 프라임에서의 가속도가 나온다. 뒤에 것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겠나? V 미분하면 A가 나오지. 이번엔 미분하면 누가 나오게? 힌트 줄까? 네. 0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갈릴리 좌표계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속성은 얘기들. 지금 수업 배워봤겠지만 뭔 소리냐고 좀 정리하자. 자, 갈릴리는 이 두 좌표계 사이에 변화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다. 물론 상대성 이론에서는 로렌츠 변화에 의해 바뀌긴 한다. 훨씬 복잡한 걸. 구경이나 뭔가 됐어. 자, 그런데 속성은 뭐냐면 위치, 이거 해석하려면 좌표계가 다르면 그 좌표계에서 위치는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뜻이다. 당연히.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석하면은 좌표계가 관성계가 다르면 그 각각 좌표계에서 속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라는 당연한 얘기다. 근데 진짜 그때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양쪽에서 계산은 가속도는 똑같은 얘기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마지막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이건 말로도 얘기하죠. 그래서 관성계가 달라도 관성계 다르면 방금 말했듯이 위치도 속도도 다른데 가속도는 같다는 게 핵심이다. 즉 관성계이기만 하면 양쪽의 가속도 똑같아 보인다. 따라서 이런 성질이 있으니까 갈릴리에게 얘기하는 그냥 역학 법칙은 관성계만 달라지는 위치도 아니고 속도도 아니고 가속도로 표현하는 게 맞다. 아 맞네. 159페이지에 있었네. 자 다시 역학 법칙은 왜 가속도 그러니까 물리 원에서 왜 추가라고 가속도를 중시했냐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강조한다. 관성계가 서로 다르면 위치도 다르다. 속도도 다르다. 근데 가속도는 같다. 그러니까 뉴턴 법칙은 뭐고 역학 법칙을 만드는 무조건 봐야 되는 건 가속도. 또는 역학 법칙을 얘기할 때 속도나 위치를 얘기하려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앞에 역학을 처음 배울 때 역학을 배웠다면은 물체의 속도가 아니라 가속도가 보여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야. 갈릴리오 15세기적 사람이니까 500년도 넘게 된 사실이야. 사실 그걸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2000년 낭비한 거기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번 시간 복습을 하는 척하고 다른 얘기 좀 할까? 가속좌표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정도에서 관성좌표계에서 내가 볼 때는 얘가 제일 중요한 얘기야. 어쨌든 관성좌표계하고 이건 복습 그리고 가속좌표계. 를 비교해보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관성좌표계일 때만 성립하는 게 특수 상대성 이론이 성립한다. 정확히 특수하다면 특수할 때만 성립한다. 더 구체적으로 관성계에서만 성립한다는 뜻이다. 근데 얘는 가속좌표계에서는 특수상대성이면 성립이 안 된다는 뜻이다. 얘는 스페셜하고
스페셜하는 건 좋은 뜻이 아니라 다른 거랑 달리 튄다 아니면 특별할 때만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일반은 아무 때나. 그러니까 관성 좌표계에서 마트릭스 상대성이 성립한다라는 얘기. 그럼 얘의 성질이 뭐였냐 하면은 또 다른 관성계에 대해서 정지했거나 등속도 운동하는 계를 관성 좌표계라고 합니다. 근데 방금 배운 얘기까지 수급해서 얘기한 이게 똑같아 보일 거야, 그죠? 정지도나 등속도가 뭐가 똑같죠? 둘 다 가속도가 0이라는 거지. 자, 가속 좌표계는 알려진 좌표계, 물론 뉴턴 때는 절대 좌표계에 대해라고 했겠지만 아무거나 알려진 관성계에 대해 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그 얘기는 관성 좌표계나 가속 좌표계는 얘는 가속도를 구분하면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가속도가 빵이면 관성계, 물론 관성계에 대해서. 그다음 관성계에 대해서 가속 운동을 하고 있으면 가속 좌표계 또는 비관성 좌표계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귀찮은 거 싫어하는 물리학자는 그래서 전부 가속 좌표계로 부르는 거야. 난 이 말이 더 좋아지면. 자, 그렇게 해서 관성 좌표계의 또 다른 성질, 관성 좌표계라고 한 이유가 있겠지. 뉴턴 제 법칙인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길게 썼는데 이번 이렇게 하자. 얘는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하자.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정확하게 다시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고 얘는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뉴턴 법칙은 원래 관성계에 대해서 만들어진 거고 뉴턴 입장에서 비관성,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립하지 않는 걸로 보인다 라고 해석이 됐었거든. 근데 상대성 이론까지 배운 다음에는 내가 맞는 표현이 맞다. 관성 대표는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고 비관성의 대표는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자, 그런 의미에서 관성의 법칙을 살짝 복습해보면 관성의 법칙은 물체에 가진 알자 힘이 0이면 가속도도 0이란 거지. 아무 힘도 가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아니면 등속 직선 운동하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좌표계에선 힘을 가하지 않아도 물체가 가속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라는 얘기다. 자,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 관성계를 얘기할 때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었지. 뉴턴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 별도의 가상의 힘을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죠. 그냥 지금도 잘 맞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속 좌표계는 원래 관성의 법칙이 성립 안 한다고? 그럼 아무 일도 안 보였는데 가속도가 있다는 뜻이네. 근데 가속도는 누구 때문이었더라? 아인슈타인 때문이었지, 외부인. 즉 뉴턴 법칙, 즉 가속 운동을 설명하려면은 저 가속도가 생긴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네. 그래서 얘는 안타깝게도 뉴턴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 가상의 힘을 필요로 한다. 아니면 뉴턴 법칙을 갖다 버리거나 어떻게 해요? 뉴턴 법칙을 갖다 버릴까? 아니면 그냥 가상의 힘으로 맞게 만드는 걸까? 가상 힘을 도입해. 뉴턴 법칙 깨지면 쓸만한 법칙이 없어서 말이죠. 즉 관성 좌표계에서는 얘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말인데 가속 좌표계에서는 필수다. 왜냐하면 R점이 0이라도 가속도가 0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술 시험 때 못했어야겠네. 이까지 해주죠. 이 얘기는 R점 힘이
0이더라도 가속도는 0이 아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 가속도가 0이 아니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가상의 힘이에요. 자, 이 가상의 힘을 반성력이라고 합니다. 즉 반성력이 작용해서 가속도가 0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죠. 물론 저렇게 말로 잘 정의하는데 이해가 하나도 안 되지? 정상이야. 그래서 네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을 빗대서 한번 얘기해볼까? 강의 혹시 버스 타본 적 있냐? 네. 지하철은? 타봤어요. 오! 아, 지하철 안에 자, 그래서 그런 상황 지하철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하고 아니면은 아인슈타인이 좋아했던 기차라고 생각해도 좋다. 아니야, 버스라고 하지 얌전하게. 버스가 그리기 쉽게 돼. 자, 버스가 일단 버스 밖에 혈액형이 A인 인간이 타고 있고 버스 안에 B 혈액형이 타고 있다. 버스는 여기 앞에가지 그리고 이쪽으로 가속운동을 한번 치자. 그리고 B하고 A가 뭘 볼 거냐 하면 창문을 통해 보이는 이놈의 손잡이를 볼 건데 손잡이, 아 귀찮아.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은 누가 관성기에 있고 누가 비관성기에 있는지 한번 볼까? 일단 정의대로 보자. 정지한 관성계, 보통은 지면의 관성계니까 지면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는 놈은 A지. 네. 그러니까 얘는 관성계에 있는 거다. 근데 그 지면에 대해서 가속도하고는 버스 내부는, 즉 B를 포함한 버스 내부는 당연히 비관성계가 들어가. 자, 그럼 어떻게 다른지 A하고 B의 입장을 한번 물어볼까? 자, 이해했어요? A는 관성계에 있으니까 가상힘이 필요 없다라고 할 거다. 그럼 A한테 저 손잡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까? 물어볼까? 뭐라고 대답하게 A는? 손잡이가 일단 뒤로 기울었다. 그런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을까? 그럼 당연히 버스랑 같이 움직이지? 맞나? 네. 손잡이가 기울어질 때 버스랑 같이 움직인다고. 즉 A 입장은 당연히 버스와 함께 움직이니까 A의 가속도로 운동한다고 하겠지? 그냥 버스랑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다. 그럼 A는 이 가속도가 왜 나왔나? 라고 하는 걸 설명해야 될 거야. 자, 그래서 저 손잡이를 다시 한번 볼까? 이렇게 돼 있다, 그죠? A의 눈에 보이는 힘이 누가 있을까? 일단은 중력. 중력이 있겠지? 교육 줄이 탄격이 있으니까 장력이 있겠지? 네. 미안, 다시 그리면 잘 안 보여서 이 직선처럼 보이지? 얘 그릴 때 손잡이 좀 더 기울여라. 왕창 기울여야지. 오케이, 오케이. 다시 A 입장에서 명확하게 중력이 존재하고 그 다음 장력이 존재한다. 자, 그럼 두 힘이 한 물체에 동시에 작용했으니까 R자는 이 둘의 합력이 되겠죠? 합력은 구한 거랑 몇 번 하지? 그냥 중학교 때 뭘 그려야 하죠? 얘가 R자 힘이 되시는 거죠? 즉 A가 볼 때는 R점이 작용하니까 전면 가속도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겠지. 네.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나? 실제로 존재하는 M자하고 T만 있으면 된다, 그죠?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저 B 버스에 타고 있는 애한테 물어볼까? 버스에 타고 있는 게 아니라 감금됐다고 하죠. 유리창이 없어. 밖을 못 봐. 그럼 자기가 움직이는지 모르지. 알게 뭐야. 자, 그럼 B한테 저 손잡이가 어떻게 됐다 하는 걸 물어보면 B는 뭐라고 대답할까? 그냥 지 혼자서 이렇게 싸움을 움직이나? 그래서 운동 상태로는
정지인가? 그렇지, 정지적이지. 얘는 B 입장에서 당연히 정적으로 기울어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죠? 맞나? 네. 자, 그러면 B가 좀 물리 배운 입장이라면 정지했다라고 하고 뭘로 해석이 될까? 한 가수가 이걸로 해석이 될 거겠죠. 그럼 이제 B가 저 형태를 준다 보니까 똑같이 얘가 올 때는 그림은 똑같지만 얘는 가수 운동하는 거고 얘는 정지한 거다. 그럼 B 입장에서 이제 힘을 찾아볼까? 뻔하지. 중력이 있겠지, 그죠? 줄이 있네? 장력도 있겠네? 자, 머리를 싸매고 생각 1패고 이거 말고 다른 의미 없어 보여, 그죠? 그러니까 M제곱 T가 합해서 0이 될 거 아니야? 일직선에 있는 두 힘일 때나 크게 갖고 방금 반대는 R자는 0이지. 이런 식으로 둘 사이에 각도가 있으면 무슨 수를 써도 R자는 0이 안 된다. 그럼 R자는 0 낸다면 절대 가속도가 0이 안 되겠지? 망했네. 어떻게? 뉴턴 법칙을 버릴까? 아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다? 가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겠지. 팩트는 얘가 정지한 걸로 보인다. 그럼 R점이 0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A한테서는 필요가 없었던 이 방향의 어떤 가상의 힘이 필요할 거란 얘기죠. 그래야 N점으로 T에 합력으로 생기는 이 힘을 상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랑 얘는 크기가 같다. 그러면은 이제 힘 T하고 NG하고 물음표까지 포함해서 F 는 빵 이걸로 보인다는 얘기죠. 다행히 불쌍해. 저 까만색 비슷하게한 힘을 이제 이름 지어줄까? 뭐라고 한다고 이거? 반성력. 관성력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 의미가 좀 더 확실해졌지. 관성 잡히기에서는 그냥 있는 힘 그대로 합하면 운동법칙 바로 성립한다. 근데 B, 지가 가수 운동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운동법칙 성립하려고 하니까 가상이 있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관성 잡히기와 가수 잡히기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다음 그럼 지금까지 한 게 대충 159페이지에 반 정도 했거든. 네, 상대수는 그냥 자기 관성계수로 빼버리면 돼. 자, 그 다음 남은 거 갈리의 상대성 원리라는 게 나오는데, 일단은 앞에 트럭이 두 대가 있으니까 이거 보고 볼까? 자, 저 위에 있는 트럭에 있는 애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 트럭 위에 있는 사람은 등속도 운동하면 등속도 운동하는지 정지인지 알 수 없다, 그죠? 물론 감금해놔야 되겠지만, 이건 사실 뭐냐면은 아인슈타인 시절에는 제일 빠른 교통수단이 그 기차였거든. 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철도국에 일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을 거고, 그죠? 근데 시간체계는 나라마다 도시마다 다 달라가지고 그냥 시청에 붙어있는 시계가 그 도시의 공식 시계.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취리에 철도에 특허청이 있었다고. 파리에서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파리에서 아침 8시에 출발했는데 스위스에 도착하니까 아침 7시가 되더라. 이런 데 강의했던 때거든. 그러니까 아마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다르다라고 한 게 별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냥 일상적으로 다르니까. 그럼 갈릴레이 시절에는 제일 빠른 수단이 뭐였게? 왜 로마하고 카르타고가 싸웠을까? 지중해 건너서 그 옆에 있는 도시랑 싸우지. 그러게요. 왜냐고? 지중해 건너는 게 가까웠으니까. 고된 육로로 가는 것보다 해로가 훨씬 빨랐거든. 그랬다 하는 건데, 그럼 갈릴레이도 사실 배가 제일 빠른 수단이었다. 범선이는 거. 갈릴레이가 뭘 생각했냐고? 배에 갇혔다고 생각한 거지. 구체적으로 선실, 보통 죄수 가두는데. 선실, 배 밑창에는 선실에 붙어있는, 배 밑에 있는 선실에 갇혀있는데, 당연히 죄수 수감용이니까 천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거든?
그 갈릴리가 무슨 생각했냐면 거기에서 배가 정지했는지 움직이는지 뭘 비교하면 알 수 있을까 이 생각해봤거든. 근데 뭘 생각해도 얘가 밑에 공을 놔두든 아니면 밑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든 정지했을 때하고 등속도가 움직일 때 군량 수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낸 거야. 그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게 이 책에 있는 그림이야. 앞에 그림은 배가 차가 등속도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저 사람이 같이 있는 거야. 바깥쪽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라. 그럼 자기도 당연히 정지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영지 위로 공을 슉 던지면 자기한테 다시 떨어진다. 그럼 얘는 당연히 연직으로 운동을 했다라고 보겠지. 그런데 이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관성이 있는 저기 머리에 사인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이 공은 연지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평방을 선도에 있으니까 위로 올라갈 때 포물선도가 있다가 포물선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하겠지. 자, 그럼 이거 볼 수 있는 거 남학생하고 여학생은 서로 다른 관성기에 있어. 누가 죽었어? 속도. 네. 자, 서로 다른 관성기에 있으니까 속도, 즉 운동 상태는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게 맞다. 그렇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물어볼까? 저기 앞에 있는 애, 남학생한테 물어보면은 이 공은 무슨 힘을 받아서 움직였다라고 하게? 공기장이 없으니까 중력밖에 더 있나, 그지? 즉 중력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겠지. 그래서 유일한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다라고 할 거다. 그럼 두 번째 그림의 밖에는 여학생한테 물어볼까? 무슨 힘이 작용했게? 중력이랑 없지? 없을 거야. 공기자가 없으니까. 즉 포물선도 중력만 작용한다. 그래서 저 밖에 있는 여학생도 아 이거 중력밖에 작용 안 하네 라고 대답한다. 공통점이 뭔지 알겠나? 운동은 서로 다르게 보여도 둘 다 이게 중력만 작용한, 즉 중력에 의한 가속도만 있는 운동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다. 다시 정리해줄까? 둘 다 보기에 가속도는 똑같다는 얘기야. 중력 가속도로. 그럼 아까 전에 착한 사람을 보이면 여기 있던 내용 이 뭐더라? 관성기가 달라도 가속도는 같다. 그러니까 역학 법칙은 가속도로 나타내는 게 맞다고 그랬지? 맨 마지막에 갈릴리의 상대성 원리 뭐라고 정리되는지 볼까? 모든 관성 좌표기에서 운동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써놨지? 그 운동 법칙이 밑줄 잡아놓고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가속도. 즉 가속도만 같은 운동 법칙이 동일하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관성 좌표기에 관계없이 가속도는 똑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지? 이게 갈릴리의 상대성 원리다. 그리고 이걸 여기에서 배울 게 아니라 여기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배웠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그 다음 빛의 속력. 조금 쓸데없는 역사까지 볼까? 갑자기 이런 게 튀어나오고 없으니까. 사실 빛의 속도를 재려고 했던 갈릴리부터 시작인데 갈릴리가 별짓을 다 했었거든. 그 다음에 레모나 기타 등등의 천문학자도 튀어나오는데 그 부분 다 빼고, 왜냐면 이거는 간단하게 할 거거든. 책에서 얘기한 건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쩌고 조금 같은 그 얘기하는데 누구부터 시작이냐면은 영국이 존경하는 과학자 안 나와. 마이클 패러데이. 이 사람이 뭘 변했냐 하면 점자기도 개념 일상화다. 근데 마이클 패러데이는 굉장히 뛰어난 과학적이고 영국이 존경하는 과학자긴 한데 안타깝게도 네 나이가 날 때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거든. 그때까지 수학을 배운 적이 없어. 즉 수학을 듣게 못한다는 얘기야. 아마 이거도 못할 거다. 개념은 뛰어난데
그걸 불쌍하게 여기다 지나가던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 맥스웰. 그래서 패러데이 이론을 그대로 갖다가 수학적으로 정리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디까지야? 과학자가 아니라 수학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맥스웰 어디 나오나? 뭐 그렇지, 맥스웰 얘기 나온다 그지? 네 번째 줄에 맥스웰이 구한 자유공간의 빛의 속력 뭐죠? 좀 보기에 대한 얘기인데 이 사람은 아예 전자기학 방정식을 만들었다. 즉 패러데이는 변하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든다. 아니 변하는 자기장이 변하는 전기장을 만든다 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이 인간이 그걸 정리해서 이딴 걸 만들어냈지. 전기장의 가우스 법칙, 전하가 전기장을 만든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패러데이 법칙. 자기 성적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든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 전기장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자기장의 가우스 법칙. 그 다음 중요한 거 앙페르 법칙.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 라는 건데 저기에 표친 거 두 개 보니까 식이 뭔가 대칭인데 하나는 변화에 대한 얘기, 하나는 뭔가 상수에 대한 얘기. 뭐가 안 맞나요? 그래서 맥스웰이 지멋대로 아무거나 하나 다 집어넣었다. 얘가 아닐까라고. 그래서 마지막 법칙은 앙페르 맥스웰 법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쓰잘데기 없는 요거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는 요 표현을 빼버리면은 잘 보면 얘는 두 개가 의미가 이해 다 할 필요는 없다. 대충 이런 뜻이다. 변하는 자기장이 전기장 만들고 변하는 전기장 그 변하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드는 뜻이거든. 그럼 종합하면 이렇게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변하고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변한 자기장 만들고 그냥 자기장이 만들었으니까 전기장이 만들고 무한반복이다. 자, 그래서 전기장이 자기장을 유도하고 자기장이 전기장을 유도하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이 상호 유도를 해서 이른바 전자기파라는 게 만들어진다 라고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니까 책에서 딱 한 줄이 나왔지만 맥스웰이 얘기한 전자기파라고 하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파동이 나왔으니까 속도를 구해봐야지. 그 속도가 얼마였냐면 그 당시에 금방 계산 가능했었다. 이미 알려진 진공의 유전율 그리고 진공의 유전율 곱하기 진공의 투자율 1 곱해서 루트 씌운다면 맥스 씌워버리면 된다. 자, 그래서 이 속도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얘하고 얘는 상수라고 알려졌으니까 전자의 속도도 상수네. 그래서 심심해서 구해봤지.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대충 숫자가 2979458m/s 이거 나오네요. 이 정도 값이라면 사실 그 당시에 물리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다. 대략 3 곱하기 11 8승 m/s로 얘가 그 당시에 빛의 속도라는 거랑 똑같다는 거. 자, 그래서 속도 계산해볼까? 빛이랑 속도가 똑같네? 그러니까 빛은 전자의 파의 일종이었구나 라는 게 돼버린 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사람들이 환장하기 시작할 때의 역사. 그 다음 남은 건 뭐냐면은 아무나 맥스웰 벽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 맥스웰은 수학자에 가까웠으니까 이 속도를 계산하고 이게 뭔가 그 당시 알려진 값이랑 똑같다 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는데 정작 얘는 수학자에 가깝기 때문에 자기가 발표한 게 뭔 뜻인지 몰라보세요. 속도라고 하는 건 방금 봤듯이 갈릴레오 시절만 봐도 관성계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간단히 정지에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정지해서 볼 때하고 움직이면서 볼 때하고 속도가 달라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라고 해석이 될 거냐면은 그 당시에 있다고 알려진 절대 관성계
이때 절대 관성계가 깨지거든. 절대 좌표계에 대해서 빛의 속도가 일정하거나 상수로 나왔으니까 이라고 생각했지. 여기에 조금 더 보태자면 물론 진구에 대한 얘기다. 뒤에 나올 광속도 불가의 원리는 진공에서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이 아니다. 지금부터 이걸 깰 거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돼. 자, 그래서 다시 맥스웰은 뜻은 몰랐지만 당연히 그 당시엔 절대 좌표계에 있어서 빛의 속도가 일정하겠지. 그럼 이 절대 관성계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그 당시에는 모든 파동은 매질이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저 절대 관성계가 가득 채우고 있는 게 에테르, 그리고 에테 정지하고 있는 그놈의 에테르에 대해서 빛의 속도가 일정하겠구나 라고 누구나 받아들였다. 다시 맥스웰만 배우고 얘 수학자야. 누가 온다. 자, 그래서 당연히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검증을 해보기 시작하죠. 검증해보고 싶어서 그렇겠지. 그래서 그 당시에 정밀성으로 끝장나게 좋은 간섭계란과 만든 마이클슨한테 이걸 의뢰하지. 거기에 그 기구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는 몰리라는 사람도 같이 따라붙었다. 왜냐고 이거 검증되면은 대박이거든. 자, 마이클슨 만든 간섭기가 얼마나 뛰어났냐 하면은 나뭇가지가 실시간으로 자라는 속도를 잴 수가 있었다. 나뭇가지가 저 뒤에 있는 거 저기 자랄까 죽을까? 왠지 죽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네. 네, 어쨌든 저게 실시간 변화의 속도를 알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대박이지. 자,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다시 마이클 패러데이가 대충 뭔가 얘기했는데 그걸 수식으로 만들고 나니까 약간 욕심내고 해서 약간 바꾸고 나니까 뭔가 전자기관을 찾았다. 근데 그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나오니까 진짜로 일정한지 검증하고 싶어졌다라는 얘기겠지. 사실 그 당시에는 절대 좌표계에서 우주에서 진짜로 정지한 데가 있는지 알고 그 다음 모든 파도는 빛까지 포함해서 매질이 있는지 알았다. 그리고 교과서에는 그게 둘 다 아니라는 걸 배우고 있다 그러지. 그 지식이 사실 110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전체에서. 이게 20세기 초의 얘기거든.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게 마이클슨 몰리시. 왜 안 올라가? 15초 본다고 했는데. 자, 그래서 그 마이클슨 몰리시는 가장 위대한 실험을 해버린다. 물론 실패한. 마이클슨 몰리 실험의 목적은 뭐였냐 하면은 당연히 빛의 속도가 절대 좌표계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다는 거. 그럼 저걸 알아내면 절대 좌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 채우고 있는 에테르가 있다는 걸 검증할 수 있게 된다. 라는 목표로 출발했는데 왜 실패한 실험이라고 하는 이거 목적은 달성 못했으니까. 근데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이 실험 결과 400년 후 어떤 이론을 깨버렸거든. 당연히 진리를 잘했는데 진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클슨 몰리시로 가장 위대한 실패한 실험이라고 할 때 대충 얘기하자면 뭐냐? 태양이 절대적으로 정지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근데 확실한 건 태양 주변은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으니까 절대로 태양은 혹시나 관성기 있을 수도 있고 절대로 지구는 관성기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태양 주위를 원동하시니까.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대충 여기에 어딘가에 에테르가 꽉 차있다 치고 얘가 대충 정지했다 치자. 그럼 확실한 건 그 정지한 또는 태양을 갖출 일은 하여튼 뭐든 에 대해 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V의 속도로 움직일 때하고 이렇게 V의 속도로 움직일 때
이 에테르 위에서 동된 상태에서 잘만 진행하고 있는 빛을 보면 예를 들어 이때는 거슬가면서 빛의 속도를 봤으니까 이때 측정하는 빛의 속도가 c 플러스 v로 볼 거야. 그럼 이때 따라가면서 봤으니까 이때 보면 빛의 속도는 에테르에 대해서 c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c 마이너스 v가 될 거야. 물론 이때도 다르고 이때도 다르고 사실은 나 혼자 잘할 때 속도 조절하니까 이거 하루 정도만 지구 위치가 바뀌어도 빛의 속도는 완전 다르게 보이는 거야. 근데 워낙에 밑간에서 적응만 차이도 사실 몇 시간만 관측해도 몇 시간? 몇 분만 관측해도 이 속도가 다르다는 건 금방 알아낼 수 있어.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여기만 쭉 확대해서 이 위에 뭘 설치했냐면 진공을 억제하기 위해 순1 깔아놓고 그 위에 원판을 띄워놨다. 그런데 그 당시엔 그냥 빛을 썼겠지만은 그냥 빛 뭐라고 하지? 그냥 방망. 지금은 레이저를 쓴다. 근데 레이저가 1950년쯤에 나와서 참 1900년대에 포함된 1970년대 이 시험을 빛 레이저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빛을 쏴줄 거다. 고속도의 빛. 그리고 그 당시에 레이저가 없어서 문제였지. 그런 다음 뭐 했을 거냐면 여기에 half mirror 반거거든. 대충 반 정도는 빛을 반사하고 반 정도는 통과시켜준다. 아니 어쨌든 일부는 통과시키고 일부는 반사시키는 거울이다. 그 다음 여기에 미러, 여기에 미러, 그리고 여기에 검출기, 디텍터를 갖다 놓고 대충 빛을 왔다리 갔다리 하게 하는 실험을 했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나온 빛 중에 일부는 여기 쭉 오다가 여기서 반사가 돼가지고 여기서 또 반사가 돼서 쭉 오다가 이번엔 통과해서 뒤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어떤 빛은 처음에 평 통과한 다음에 여기서 반사가 딱 돼가지고 오다가 여기서 또 반사돼서 통과되고 그 다음 반사되고 그래서 디텍터에 들어올 때가 있는데 아까 민감하다는 건 이 디텍터거든. 이 두 줄기 빛이 여기에 동시에 닿으면 특정한 무늬를 만든다. 근데 그 무늬가 약간만 경로 차이가 나죠. 즉 저렇게 오는데 두 줄기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다르면 이 디텍터에서 무늬, 검출기에서 나타나는 무늬가 달라져. 전혀 다르게. 그게 워낙 정밀해서 몇 초 정도만 봐도 무늬가 확 바뀌게 돼 있다고. 그럼 여기서 쓰잘데기 없는 부분하고 필요한 부분을 나눠보자. 여기서 어차피 두 줄기 빛이 같이 진행하지. 시간차가 날 이유가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 시간차가 없겠지. 그래서 얘들은 어차피 경로차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무늬에 대한 기여가 없다. 그럼 기여가 나타나는 부분은 여기겠지. 예를 들어 빛이 이렇게 갈 때는 따라가면서 봤으니까 빛의 속도가 느렸다 치자. 그럼 이때는 빨라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 걸린 시간이 t1이라고 하고 그 다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t2라고 하죠. 단 얘는 대충 이런 거지. 강물이 v의 속도로 흐르고 있을 때 정확히 강물을 거스르려면 배를 어느 쪽으로 대배를 돌려야 될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대충 얘기하면 배가 C의 속도로 진행할 때 강물이 V의 속도로 흘러가면 얘가 직각을 이루는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관측자가 올 때 빛이 거슬러 올라가는 속도는 얼마가 되게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이때 시중 마이너스 V제곱 되겠다,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빛이 뭔가 지구 이쪽 방향 움직이는데 다시 지구 이쪽 방향 움직이는 에테르는 반대로 이렇게 흐르는 걸로 보인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직으로 올라갔으니까 얘 움직이는 속도는 뭐냐면 C제곱 마이너스 V제곱이니까 올 때도 마찬가지다. 그럼 둘의 길이는 똑같이 조절해다 진짜 LR
혹시 T1 계산해 볼 수 있겠나? 갈 때는 저속도, 올 때는 저속도. 근데 거리는 L. 그럼 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갈 때는 C-V L 이었다면 올 때는 C 플러스 V의 속도로 L만큼 지나가죠. 통분하면 가 될 거다. 맞아요. 진짜 맞아. 네. T2는 루트 C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갈 때도 L, 올 때도 L이니까 이 되겠지? 깔맞춤을 하기 위해서 유리해볼까? 자, 딱 보면은 이 두 숫자가 같을 리가 있게 없죠? 구체적으로 누가 더 큰지 알겠나? 여기가 더 크다 그죠? 지금 둘의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경로가 다르니까 경로 차이에서 특정 무늬가 생기고 아주 조금 보시면 다시 저 T1, T2가 달라지니까 그 경로 차가 바뀐다. 그럼 디텍터에서 기가 차게 알아낼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죠. 오, 설계는 좋았다. 완벽해. 정밀도도 좋고. 그런데 제목이 구제가 실패하시는 거죠. 결과 T1과 T2가 나면 저기에는 건축기에서 나타나는 두 경로차에 따른 간섭 무늬의 변화가 나타났어야지. 그런데 일도 없다. 진짜 일도 없다. 그래서 얘들 마이클슨 같은 경우에 자기가 설계한 이 간섭기의 원리 이게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이 정도 참 충분히 만들어낸다. 1시간만 1초만 충분하다 라는 입장이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시장 게시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간섭무늬가 변화가 하나도 없으니까 아 이거 망했네 하고 그냥 버렸다. 마이클슨 푸기가 빨랐어. 자기 실험에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에이 설마 최대한 기다려보면 되겠지. 최대 차이는 건 여기 있으니까 그렇더라고지. 6개월 동안 기다렸거든. 근데 여전히 변화가 1도 없었다. 즉 더 높은 정확도로 저 시험은 실패한 시험. 결론 어쨌든 실패. 그래서 대실패를 한다. 마치 둘의 시간이 T1하고 T2가 똑같은 것처럼 움직이다 라는 얘기지. 즉 마치 경로차가 없는 것처럼 시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나타나더라 라는 결과.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거야. 일단 확실하게 에테르 따위는 없잖아 라는 거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뒤에 나는 나올 로런츠라 인간인데 로런츠야 로런츠야. 나와라 컴마 로런츠네. 네, 그럼 나도 로런츠. 자, 막 이름 불러도 되는 사람은 아니고 그 당시는 꽤나 잘 나가는 물리학자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남았겠지. 근데 그 당시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냐면 아 저거 시간 차이가 나네? 아니 계산상으로 시간 차가 날 수밖에 없네. 실험은 내가 정밀한 거 알겠어. 근데 시간 차가 안 나야 된다고? 그러면 그 시간 차만큼 길이를 바꾸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움직이는 방향으로 길이가 줄어들면 이라고 가정을 했던 거지. 얼마나 답답한 저짓을 했겠냐? 길이는 지멋대로 바꾼다고?
그래서 로런츠도 이게 말이 안 되는 해석이다라고 알고 있었다. 근데 하나의 제안, 그냥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서 보면 길이가 줄어들면 되는 거 아니냐? 구체적으로는 얘가 시간이 더 걸렸으니까 이거를 줄어들면 될 거란 얘기다. 그래서 그럼 시간 차이를 알아야 되니까 그럼 심심하네. 이거 한번 구해볼까? T2 분의 T1 1 계산하면 위에서 이미 계산하니까 C제곱 V제곱 똑같이? 네. 그러니까 귀찮게 걔를 빼고 2L 이때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분의 2L C만 남기고 얘를 마이너스 그 다음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루트 안에 집어넣고 분자분모를 C제곱으로 넣으면 1 마이너스 C 분의 V의 전체 제곱분의 2만 남거든. 이걸 로런츠 인자라고 한다. 죽은 사람이니까 빨간색을 써도 되겠죠? 네. 네. 자, 그래서 로런츠 인자는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아하 이거 움직이는 방향으로 길이를 감만만큼 줄이면 된다 라고 제시를 해버렸던 거지. 근거 어디냐고? 없어요. 그냥 실험 해석하기 위해서 길이 줄이면 된다 라는 누가 봐도 무리인 가정에서는 실험이 설명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의 축에 속했던 사람의 해석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스티븐 호킹은 안 되지만은 킵슨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그 인터스텔라 만든 데 합주한 사람. 자, 어쨌든 이 정도 오면 가지고 사람들이 멘붕하고 있었다. 라는 게죠. 자, 이때 짠하고 나타난 구세주가 이름이 뭐다? 아인슈타인. 그래서 책엔 다른 내용이 먼저 나오겠지만 연결된 내용이니까 얘를 먼저 하자. 그 괴수 아인슈타인의 해석 또는 가정은 뭐냐면 저기는 로런츠하고 한번 비교해봐. 로런츠는 이 실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길이를 줄였다. 그런데 아인슈타인 해석 일단 패턴이 이거지. T1과 T2가 똑같아 보인다는 거. 근데 길이는 둘 똑같이 나오죠. 그럼 시간이 왜 똑같아 보일까? 그냥 빛이 에테르상에서 어떻게 움직여도 또는 그 에테르상에서 움직이는 위치에 관계없이 또는 관성계에 관계없이 그냥 누가 봐도 빛의 상대 속도가 또는 관성계의 속도가 이딴 식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C로 일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길이로 그렇고 어차피 그 길이로 움직이는 상대 속도가 같으면 시간이 당연히 똑같잖아. 그럼 위가 변화가 맞잖아. 그러면 이게 사실 반수도 불균형이다. 아까는 뭐가 다른지 알겠나? 이거 마이클스 몰리 실험에서 알아내려고 하면 이거 일단 진공에서 빛의 에테르에 대한 속도 또는 고정 관성계에 대한 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그 관성계에 대해서 움직이는 상대 속도는 달라져야 된다는 게 이 마이클스 몰리 실험의 목적이었다면 아인슈타인의 해석은 빛의 상대 속도가 일정. 즉 어떤 식으로 네가 진공 움직이면서 어떤 위치에서 보든지 빛의 속도는 광속으로 똑같다 라고 하는 말이 됐거든. 모르겠지 않지? 네. 나는 모르겠는데 아까 다른 좀 미리 주고 이렇게 미리 하네요. 빛의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빛의 상대 속도가 일정하다. 또는 같은 말 몇 개 더 쓰면 조금 더 혼란스러운 동시에 같은 말이라는 거에 조금 더 생각할 것 같아서 는 빛의 제곱하는 게 되겠나? 이렇게 해야지. 좋은 게 아니야. 같은 얘기, 관성대에 관계없이
빛의 속도는 c로 일정하다. 아까 상대 속도 개념은 서로 다른 관성계하고 관계 있다고 했죠? 제일 처음에 한 거. 그럼 관성계에 관계 없다는 게 사실 상대 속도가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직 모르겠다, 그죠? 관성계에 관계없이 예를 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다. 관성계가 다른 대표는 이제 한 놈은 정지하고 한 놈은 등속 운동하는 거죠. 이런 서로 다른 관성계 맞나? 그럼 이 말은 이렇게 되겠다. 정지에서 보든 운동에서 보든 빛의 속도는 C로 일정하다 라는 뜻이 되지. 아직 모르겠지? 중요한 얘기니까. 자, 이게 뭐냐 하면 광속도 불변의 원리다. 자, 그럼 말커스 몰리 시험의 기본이었던 갈릴레이의 좌표계 개념과 광속도 불변인 상황에서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볼까? 갈릴레이 좌표계에서는 버스가 우선 버스가 제일 빠르니까 그죠? V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정지한 놈을 받아치자. 그럼 얘는 버스 속도가 얼마나 보이게? 당연히 V, 그죠? 그럼 얘가 서로 다른 좌표계 예를 들어 2분의 V 속도로 뛰어가면서 이 버스가 움직이는 속도가 같다. 그럼 얘는 속도가 얼마나 강하게? 2분의 V. 그렇지, 2분의 V라고 하겠다, 그죠? 심지어는 엄청 빨리 뛰어서 버스랑 같은 속도로 뛰어서 보면 심지어는 정지한 버스를 볼 수 있는 거 맞나? 그럼 마찬가지로 말커스 몰리 시험은 빛이 C로 움직일 때 C로 따라가서 정지한 빛이 있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속 불변은 뭐냐? 오케이, 여기에 빛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측자가 정지한 상태에서 빛을 봤다. 이 정지한 좌표계라는 뜻이지. 여기서 보는 빛의 속도는 여전히 광속으로 보입니다. 얘가 엄청나게 빨리 뛰어가지고 광속이 2분의 1의 속도로 뛰어가면서 봐도 빛의 속도는 여전히 광속으로 보인다. 이게 관성계에 관계없이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또는 빛의 상대 속도는 항상 C로 일정하다라는 뜻이다. 심지어는 광속을 뛸 수는 없겠지만 광속을 뛰면서 빛을 보는 정지는 빛을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빛은 광속으로 움직인다는 뜻이다. 그래서 다시 빛의 상대 속도가 C로 일정하다 또는 관성계에 관계없이 빛의 속도는 C로 일정하다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관계없이 정지에서도 움직임에서보다 어쨌든 빛의 속도는 계속 C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운동 상태가 바뀌어도 빛의 속도는 똑같이 C로 지정이 됐다. 그러니까 시간차는 발생하지 않았다. 라는 희한한 얘기를 한 게 아인슈타인. 누가 뭐해도 이 개념을 받아들일 바보가 어딨냐? 시간이 달라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지? 자, 그래서 어쨌든 그 광속 불변의 원리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까? 자, 아직 이 단계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이 생각이 맞다는 뜻은 아니다.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수 있냐면 만약 이게 맞다면 우런치가 길이 수축한다 아니면 필요 없이 그냥 속도가 똑같으니까 저 시간 우리가 똑같은 걸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걸 한번 생각해 볼까? 속력을 어떻게 구하죠? 속도요? 속력이고 속도고 시간분의 이동거리 또는 시간분의 변이를 구하면 되는 거 맞나? 네. 굿! 그런데 그 속도가 광속이었다면 그 광속을 일정하겠지? 맞나? 자, 그러면 만약에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 볼 때 빛이 이동한 경우, 즉 움직인 거리가 달라지면 결론은 뭐게? 시간은 똑같은데 거리가 달라진다고요? 근데 속력을 같아야 돼. 다시 팩트. 관측자마다 빛이 이동한 거리가 달라 보인다면 결론은 뭘까? 속력은 똑같아야 된다. 이동한 거리가 달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에서 이동 거리가 달라도 속력은 같아야 된다고. 그럼 유일한 결론이 뭐죠? 시간이 달라져야지. 즉, 이 움직이는 상태에 대해 가지고 빛의 속도가 만약 이렇게 똑같다면 당연한 결론? 시간이 달라진다. 니랑 나랑 운동 상태가 다르면 보는 니하고 나는 시간이 다를 거라는 게 뭔가 이상한데 그치? 그래서 정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 우주선이 있어. 우주선은 V랑 등속도로 움직이는데 그 안에다가 A란 사람을 집어넣으면 A는 우주선이 움직인다고 하게 정지했다고 하게 자기가 볼 때 절대 가속하고 움직이는 걸 보이지 않는다. 자, 이때 A가 무슨 장난을 칠 거냐면은 빛을 바닥에서 출발시킨 다음에 다시 제자리에 도착하게 하는 왕복 실험을 할 거다. A가 볼 때 빛의 이동은 파란선 길이가 되겠지. 맞나? 그런데 이걸 밖에 있는 B가 봤더니 우주선이 움직이네. 그래서 빛이 왔다리 갔다리 할 동안 우주선이 여기까지 와버렸다. 그럼 B가 밖에서 빛이 움직이는 거리를 보면 빛은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해야 되니까 당연히 빨간 선처럼 움직였겠죠? 맞나? 이 빨간 선의 길이를 SB라고 하죠. 파란색의 길이를 SA라고 하고. 자, A한테 물어보자. 여기 왔다리 갔다 하는 게 빛이라면 A는 빛의 속도가 얼마라고 얘기하게? 당연히 C라고 하겠지? 네. 자, B한테 빛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였다. 그러면은 B는 A보다 빛의 속도가 빠르다고 할까? 느리다고 할까? 똑같다고. 가족들이 두 상태의 관계도 똑같다고. A가 움직이고 B가 움직이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즉 B가 봐도 얘는 빛의 속도가 광속으로 측정이 된다. 다 V에서 식으로 다시 보니까 A가 보든 B가 보든 관측자의 운동 상태 관계없이 빛의 속도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A가 볼 때는 빛이 SA만 풀리고 B가 볼 때는 SB만 풀리는데 SA와 SB는 그림에서 보듯이 다르다. 맞나? 근데 같으려면 A하고 B가 시간이 똑같으면 성립할 리가 없죠. A는 A대로 B는 B대로. 구체적으로 SA보다 SB가 기니까 오나마나 A보다 B의 시간이 B가 측정한 시간이 더 길다는 얘기예요. 그냥 저게 성립하든가 말든가 하겠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정리를 할까? 마이크스 원리가 실험해가지고 뭔가 무늬가 바뀌는 걸 알려고 했는데 무늬가 안 바뀌었어. 그럼 관리 시간이 똑같다는 결론인데 관리 시간이 똑같이 하기 위해서 얘는 빼고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가정했냐면은 길이가 같은데 시간이 같아야 된다고? 그럼 속력만 같으면 되잖아. 즉 지구가 A 위치든 B 위치든 계속 움직이든 상관없이 빛의 속도가 계속 C로 일정하다면 당연히 마이크스 물리 시간 간섭 결과에서 당연히 속력이 똑같고 거리가 똑같으니까 시간이 속력이 똑같고 시간이 똑같으니까 그렇지. 속력이 똑같고 길이가 똑같으니까 시간이 똑같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자, 그거 다시 해석하면 운동 상태에 관계없이 빛의 속도가 광속으로 일정하려면 만약에 빛이 움직이는 거리가 관측자마다 다르게 측정이 된다면 시간도 달라야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본 것처럼 A가 측정한 빛의 이동거리고 B가 측정한 이동거리가 길면 A가 측정한 시간보다 B가 측정한 시간이 더 길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A는 1초 만에 왔다 갔다 했는데 B는 이거 10초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 반대로 B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10초 전에 A는 1초가 지난 걸로 측정이 되겠죠. 실제로 A의 초시계는 1초만 지났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빠르게 움직임으로 보이는 사람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걸 시간 지각이라고 하고 이걸 또 다른 말로 시간 팽창이라고 하는데 순서가 엉망. 163페이지부터 네가 해야 되거든 사실. 근데 지금 봤던 165페이지 내용이라 가지고 내가 일부러 띄워놓은 게 있긴 하다. 그런데 저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까지 왔는데 최종 결론을 본다면 이상하잖아. 자, 그래서 요거 다시 이렇게
움직일 때 정상적으로는 A랑 B가 빛이 움직인 거리가 달라 보이니까 둘의 시간이 다르다까지 이해가 됐으면 이제 진짜로 한번 보여보자. 네, 물론 바쁘니까 시간 팽창 또는 시간 지연. 이번엔 진짜 계산. 이 상황 그대로 써먹을 거다. 우주선이 있다. 얘가 V의 속도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는 애는 밖에 있는 관측자 B. 그리고 이 안에 A랑 또 다른 관측자가 있다. 난 나쁜 놈인걸? 참고해서 A랑 B 중에 누가 방송기에 있게? B요? 물론 둘 다다, 그치? B는 정지하고 A는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미안. 즉 A와 B는 둘 다 관상계다. 단 서로 다른 관상계의 요건이다. 이때 A는 빛이 C의 속도로 이만큼을 왔다리 갔다리 했다고 할 거다. 그 다음 이유가 있어서 A가 이 빛이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이 T0를 했다 치자. 우리는 지금 시간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다, 그쵸? 자, 그럼 B는 이때 빛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로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경로고, B가 와도 빛의 속도는 광속, 그리고 확실히 시간은 다르다, T. 자, 그럼 우주선이 움직였다고 주장한 관측자는 B밖에 없으니까 우주선이 V의 속도로 T던 움직였다면 이 거리는 강하게 V의 속도로 T가 움직였으니까 VT가 될 거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 움직인 경로를 한번 계산해볼까? 위로 뒤집을 거야. 그럼 이 빛은 이렇게 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이 빛방 길이는 이렇게 움직여 생각하는 B니까 소명이 광속으로 자기 시간 동안 움직였다는 거겠지? 맞나? 그럼 A는 그동안의 빛이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나요? 물론 속도는 C, 시간은 자기 시간 T제로다. 수직이 완벽하게 끝났으니까 이건 이렇게. 그 다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왜 하필 왕복이냐? 반만 따져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왕복시키는 건 다른 이유가 있다. 구체적으로 A가 볼 때 같은 지점에 빛이 도달해야지 자기 시간에서 시간을 측정할 수 있거든. 지금 방금 말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직각상정을 그려놓으면은 누구나 구하고 싶은 거 피타고라스 정리 불러볼래? CT의 제곱이요. 이해되겠죠? 일단 목적은 T하고 T0가 어떻게 다른가 하니까 T0 맞지? T는 T대로 묶고 T0는 T0로 묶은 다음에 T로 정리하시면 되겠네. T는 그래서 롯데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C제곱 T제곱에 T제로가 되겠네. 시간에 마이너스 없으니까. 근데 저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거 어디서 본 거 아닌가? 아까 전에 뭔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본 거 같은 느낌인데, 그죠? 똑같이 루트 안에 C제곱으로 분자분모 나눠보실까? C 마이너스 C분의 V의 전체 제곱분의 1. 아까 로렌츠 상수각이죠? 네. 로렌츠 상수각은 굳이 길이를 막 바꾸지 않고 금방 빛의 속도가 똑같은 식이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걸 로렌츠에 쓰면 감마 T제라고 할 수 있고, 감마는 루트 A-C분의 V의 전체 제곱분의 1. 근데 V가 C보다 작으니까 감마는 당연히 1보다는 크다. 같을 수도 있긴 하다. V가 C가 되면 감마는 1이 된다. 즉, 이 친구 움직이는 속도가 광속이 되지 않는 한 감마는 1이 안 된다라는 뜻이죠. 요걸 이용해서 조금만 해석을 부탁해볼까? 사람들이 왜 이걸 모르고 살았나? 그 똑똑한 갈릴레오랑 뉴턴.
감마를 기준으로 감마는 바로 같은 식일 때 1분 C는 V의 전체 제곱분의 1. 그러면 제일 일반적인 상황은 이거다. 감마가 0일 때.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km를 가죠. 근데 인간이 만든 가장 빠른 기계가 1초에 12km밖에 못 가요. 지금 뭔 소리냐면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를 광속에 비교하면 사실상 빵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보기에는 가장 일반적인 물체의 속도는 빵이 되라. 그럼 V가 빵이면 감마가 후딱 집어넣어서 계산한 감마는 1. 그럼 나타나는 현상 T나 T제곱만 똑같다. 즉 옛날 사람들이 누구한테나 24시간은 동일하다라고 헛소리를 한 이유는 다들 속도가 빵이라서 그런 것뿐이다. 당연히 누군가가 움직이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몰라서 그렇지. 자, 그럼 두 번째 속도 좀 빠르게 해볼까? 광속의 60% 이라면 간만 나중에 계산해보세요. 0.8분의 1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특이한 경우인데 V가 이번에 광속의 80% 엄마의 C 이러면 간만은 0.6분의 1로 더 커진다. 됐고 요걸 얘기하자고 V가 광속이 되면 간만은 얼마가 되죠? V가 C가 되면 간만은 10분의 C가 1이니까 101은 0이지? 0분의 1이 얼마지? 응? 이거 같은데? 분모가 작아지면 값은 커지잖아.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면 값은 무한대가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T는 감마 T제로가 된다는 뜻이다. 무슨 소리냐고? A 시간이 1초라도 걸리면 즉 T제로가 1이 되면 밖에 있는 너한테 시간이 얼마가 지나야 된다? 너한테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뜻이죠. 즉 무한대 시간 기다려서 1초밖에 안 지난다. 뭔 소리야? 반대로 B가 올 때는 A 시간이 멈출감을 보인다는 뜻이다. 즉 광속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멈춘다. 그래서 사실 얘가 제일 일반적인 경우는 니나 나나 시간 똑같다고 착각하는 이유다. 그런데 아예 광속 움직이는 시간이 멈춘다. 네가 보기에 딴 사람이 네가 또 네 시간이 멈출 걸로 보이겠지. 그리고 놀랍게도 우주에는 항상 광속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있지. 들어봤냐? 빛이라고. 네. 빛은 광자로 되어 있거든. 그 광자가 볼 때는 광자 자체가 우주를 광속으로 움직이니까 광자가 볼 때는 우주의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주가 태어날 때 크기 그대로고 우주의 크기는 0으로 보인다. 그게 빛이 느끼는 우주다. 좋았어.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실까요?